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지친 날, 따뜻한 눈빛으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하나. 우리는 모두 그런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분명히 내 삶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밀어내버린 적은 없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멀어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게 올 인연조차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 3가지. 이 3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평소 말투에서, 작은 태도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쳐가는 말 안에서 이 3가지는 서서히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기다려왔던 인연이 이미 한 번 여러분 곁에 머물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 실수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던 소중한 인연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더 현명하고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 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내게 올 인연조차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 3가지를 깊이 탐색해보고 그 행동들이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맺는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망이 현실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실수들을 통해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간적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인연이란 것은 마치 섬세한 유리 세공품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것이며 금이 간 자국은 영원히 남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인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려 보며 과연 나는 그 인연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행동은 바로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결국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너무 쉽게 드러내거나 혹은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다가오던 인연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나 게으름, 궁핍한 경제적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이나 경제적 상황이 연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는 결국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는 자기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특히 유머, 감각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이나 낮은 성욕, 말이 너무 많은 것을 싫어하는 남성들의 경향은 관계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호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단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참을성 부족이나 신뢰 부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장 관리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아 올리기 가장 어려운 가치이며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역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행동은 결국 소통의 부재를 낳고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노력 없이는 진정한 교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랑 표현에 서툰 것 또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너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자신의 표현 방식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완성되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툰 감정 표현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그림자마저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관계의 뿌리가 깊고 튼튼해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최악의 행동은 바로 관계를 시험하고 불필요한 충고를 남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하에 관계를 시험하려 들거나 혹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언뜻 보기에 관계에 대한 관심의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강박성, 경계성, 회피성, 의존성, 편집성 성격 유형은 연애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거나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상대에게 끌리지만 억지를 부리는 상대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듬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조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순간에 무심하게 던지는 충고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잣대 삼아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양굴며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는 관계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감 어린 귀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라고 그 감정을 정당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극복했는데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자기 방식으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식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알려줘야 해 하는 의무감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순간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연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험하는 행동 역시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확인이 솔직한 대화가 아니라 돌려 말하기, 삐치기, 혹은 일부러 연락 끊기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때 상대는 혼란을 느끼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에 약합니다. 특히 친밀해지려는 순간에 상대의 반응을 보며 일부러 마음을 감추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친밀감은 무게를 견뎌야 자랍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시험한다는 건 내 상처와 불안이 만든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새로운 인연을 막는 벽이 됩니다. 관계는 맞춰가는 것이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자는 믿음은 질문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를 계속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투나 연락 빈도, 표정이나 메시지의 길이에 불안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묻기 전에 내가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건 없는 신뢰에서 자라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평생을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에 대한 투명한 마음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비로소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최악의 행동은 바로 관계 유지 노력 부족과 외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인연은 한 번 만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할 정원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외적인 조건에만 집중하여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상적인 관계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고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만 설렘을 추구하며 성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설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헌신, 즉 올인하는 연애 또한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언뜻 보면 헌신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과 기대치를 전가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경우 헌신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헌신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깨뜨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계의 역동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만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모, 지위, 경제력 등 외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 또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내적인 가치, 즉 서로의 성품, 가치관,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허상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매력이나 표면적인 조건에만 이끌려 시작된 관계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마치 껍데기만 화려한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인연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연은 노력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노력 없이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피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영원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올 인연조차 쫓아내는 3가지 최악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 관계를 시험하고 불필요한 충고를 남발하는 태도, 그리고 관계 유지 노력 부족과 외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 이 3가지는 모두 인간관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림자와도 같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단순히 과거의 후회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극복하고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진정한 자기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성격이나 태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감정 표현과 진솔한 소통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느끼는 만큼 표현하고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나 갈등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하려 들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감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감정이며 그 공유의 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지위, 경제력 같은 일시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 가치관,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알아보고 사랑할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배움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내가 보인 태도 하나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관계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당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욱 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성은 어떤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깊은 사색의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철학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지성적 탐구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상가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고대 중국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여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타고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사단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한 본성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교육과 수양의 목적이라고 역설했지요. 반대로 같은 시대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타고난 욕망과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예와 법을 통해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홉스가 인간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인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루소는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에 의해 타락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며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삶과 생존 의지를 긍정하며 기존의 도덕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각자 고유한 텔로스, 즉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이성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 존재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라톤 역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의 유명한 이데아론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진정한 선의 이데아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누어 이성이 감성적인 욕망을 다스려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철학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은 평소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자기 검열에 의해 잘 드러나지 않다가 특정한 순간에 그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순간에 사람의 밑바닥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순간들을 깊이 탐구하며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심연을 이해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하고 적나라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나 극도의 압박감에 직면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본능적인 반응과 숨겨졌던 참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 던져진 조개가 껍데기를 열듯 스트레스는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고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표출하게 만듭니다. 이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진 인내심의 한계,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더욱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해결하려 노력하는 반면 어떤 이는 쉽게 무너져 내리거나 이성을 잃고 예상치 못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겁하게 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관과 인격적 역량을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과 인격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압축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압력솥 안에서 모든 재료가 응축되어 본연의 맛을 내듯 극한의 스트레스는 인간 내면의 본질을 응축시켜 드러냅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에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째,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의 본성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오랜 격언처럼 아주 작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쥐게 되면 숨겨왔던 욕망과 태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직장 내의 팀장 자리, 작은 동호회의 회장 자리, 혹은 한정된 그룹 안에서의 리더 역할 등 그 규모를 막론하고 권력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속성을 깨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체의 더 큰 선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하는지 등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권력에도 쉽게 우쭐대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배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타인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권력은 인간의 숨겨진 욕구, 즉 지배욕이나 명예욕 등을 자극하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플라톤이 경고했듯
이성이 감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권력은 폭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권력의 속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사람의 도덕적 나침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강력한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쥔 이의 행태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는 권력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데 힘을 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강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 심리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당연한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자신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도덕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일관된 존중과 친절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따뜻한 인간애와 윤리의식을 반영합니다. 반면 약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심지어는 약자의 고통을 즐기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체로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아첨하며 약자에게는 잔인하고 오만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심의 심각한 부재를 의미하며 그 사람의 도덕적 밑바닥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맹자가 말한 인이예지의 덕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하며 이는 약자를 포용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며 개인의 인격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이성을 공유하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약자를 향한 존중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넷째, 돈 문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기심을 자극하고 관계의 진실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인간의 욕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 혹은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색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마음 졸이며 애를 태우거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온갖 핑계를 대며 상환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는 빌려준 돈을 잊은 채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역으로 화를 내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약속된 기한 안에 정직하게 채무를 이행하며 오히려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쌓기도 합니다.
돈은 인간의 욕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돈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미덕은 돈에 대한 태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소비나 탐욕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지나친 인색함 또한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검소함,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간관계가 돈 문제로 인해 파탄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돈은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따라서 돈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옛말처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술에 취했을 때 평소 억눌렸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과 본능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사회적인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이 과하게 들어가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왔던 내면의 모습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거친 언행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 쌓여있던 불만이나 분노 혹은 잠재된 욕구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론 술에 취한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행동이나 감정 표출은 평소 그 사람이 억누르고 있던 내면의 모습, 즉 본연의 인격적 특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은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고 어쩌면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로운 이들은 술은 인간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술은 위선과 허식을 녹여내고 인간 내면의 진실한 그림자를 비춥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의 평소 행실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술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은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선명하고 잔인하게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혹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극한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타인을 희생시키려는 사람, 혹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타인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등 인간 본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통해 영웅과 비겁자를 동시에 목격해 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나 집단 내에서의 갈등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혹은 침착하게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 등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방식은 그 사람의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 여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위기나 갈등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을 끄집어내는 일종의 촉매제와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에게 나는 과연 어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대 로마의 세네카는 역경은 미덕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순탄한 항해보다는 거친 폭풍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 즉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처와 실망을 미리 피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리머터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를 해치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타인의 본성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스트레스나 권력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돈 문제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자신의 본성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이해는 곧 자기 개발의 시작이며 스스로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동기가 됩니다. 셋째,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과 더욱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이점을 포용할 때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욱 견고하고 따뜻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철학은 언제나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으며 그 꿈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단 하나의 정의로 규정할 수 없는 심오한 영역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철학적 탐구를 통해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더욱 성숙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때로는 사회적 기대나
자기 방어를 위해 가면 뒤에 숨겨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신과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작은 지침이 되고 더욱 현명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선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 순간들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